유럽인의 25%가 이제 미국을 적대국으로 봅니다. 동맹이라고 답한 건 단 11%.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지금 가장 위태로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가 한국에는 기회입니다. 꾸준히 자주 국방에 투자해온 우리가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세대 간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050대 진보는 출발선을 보정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보수는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둘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룰을 갑자기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파리에 있는 동안 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다루니까 아무도 안 다루니까 사실은 이 국제적인 뉴스를 큰 흐름을 항상 짚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세계 시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 국제 정세에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정서적 변화, 특히 최근에 유럽 외교협회에서 분기별 유럽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조사를 해요. 조사 결과 나도 봤는데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네. 2월 10일인가 최근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잖아. 네. 그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게 11%인가? 11%네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25%야. 네.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25%고 네. 동맹이 1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 홈 언론이에요. 이제 각자가 자기 집에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대 시대가 연대는 없다. 거래만 있을 뿐이다. 이건 트럼프가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지. 트럼프가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세계 질서를 바꾸면서 구체제는 무너지는데 신체제는 들어서지 않는 이 시기를 인터레그넘이라고 그래요. 인터레그넘. 인터넷으로 알아들었니? 이 시기가 영어는 아닌 것 같다. 라틴어입니다. 구체계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지 않으면 이런 것도 구체계 앙시앙 레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렇지. 좀 교수답게 해봐봐. 아 그럴까? 철학 교수야, 철학 교수. 아저씨 아니고 필로소피. 그런데 이 시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유럽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우방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거나 경쟁 대상이거나 전환한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통계상 양적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2차 대전을 미국이 와서 네. 유럽의 정쟁을 평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을 두 번 구했어. 한 그렇죠. 번은 나치로부터 구했고 구소련으로부터 구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보수도 맨날 6.25 때 얘기하잖아요. 미군이 우리를 그렇죠. 구해줬다. 그런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이고, 그리고 거기는 나토라는 군사 동맹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군사 동맹을 통해서 실제 소련을 억제했고 냉전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렇죠. 실제로 두 번째 전쟁까지 이긴 거야. 네. 유럽에게 미국은 부인할 수 없는 동맹이고 구세주였고 의지할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이때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몰린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과 유럽이 심리적으로 동맹이 결렬되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이 모두 자기를 지지한다고 믿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행포를 다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이스라엘과 분리됐어요. 유럽에서는 원죄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치 통제하에 인종 청소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뒷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원죄의식이 있어서 못 본 척했어. 그렇죠. 프랑스하고 스페인 정도만. 그렇죠. 스페인은 역사의 역설인데 유태인을 일찍 쫓아냈어요. 진작에. 1, 2차 대전 때는 이미 유태인이 별로 없었어요. 돈 뺏으려고 쫓아낸 거예요. 스페인 제일 먼저.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나 그렇죠. 벨기에 가가지고 보석상하고 그랬는데 일찍 쫓아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는 유태인 학살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런 원조의식이 없는 거라. 프랑스는 유럽의 맞아요. 리더는 우리다. 여하간 반유대주의는 유럽에서는 예.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극우도 반유대주의는 안 해요. 그랬는데 그게 사라졌어 이번에. 그렇죠. 그 원죄의식을 없애줘 버렸어. 그렇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명백한 가해자로 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왔잖아. 서구에도 뭐 기름도 안 오고 씨발. 그래. 미안해. 미국에서 학생들 하는데 내가 아, 한국 욕은 알지? 더군다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 넓은 땅에 홀로 남는 거예요. 점처럼. 왼쪽에서는 유럽이, 오른쪽에서는 미국이 거기 국방비하고 무기를 얼마나 많이 대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게 없었어. 자기들은 절대적인 피해자인데다가 군사적 백업,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백업 해주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깡패였거든요. 그게 다 날아가서 이제. 그렇죠. 보호막이.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작은 나라가 절대 패권 국가에 종속된 방식으로 힘을 얻은 게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자 외교, 다국적 외교, 다원주의적 질서 체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기회가 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전자권 회수라든가 군사 안보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리더가 마침 이 시국에 등장했기 때문에 찬스가 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어. 미국과 트럼프에게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야. 이런 식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리더고 세계 경찰이고 거기서 오는 프라이드도 있고 그걸 뿌듯해했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거 모르잖아. 돈이 태한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 미국만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돈이 되냐 안 되냐만 중요한 거야. 니네는 각자 니네 돈 써가지고 니네 나라 지켜. 그게 우리한테 찬스인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군이 있거든요. 미군의 적대 국가거나 특별한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 거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중동에도 다 주둔하고 있어. 중동 다 주둔하고 있어요. 처음 알았지. 이번에 이란하고 그렇죠. 전쟁하면서 사실 네. 그 주변 모든 국가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예.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비용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호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호구였지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비용도 적게 내면서 자기의 국방을 미국한테 맡기는 식으로 간 거예요. 특히 유럽.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이 미국이 돈도 많이 안 받으니까 믿고 자주 국방을 위한 뭔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이할 정도로 우리는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많이 내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보수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했어요. 그렇지. 말로만 국방 했지 미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만 한 거예요. 근데 진보가 집권하면 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까칠하게 대하면서 자주국방, 방산 부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 봤더니 방산 세계 5위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4, 5위 답니다.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방산에서도 그렇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렇지. 그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서 갑자기 깨닫게 됐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노동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센 나라가 없어요.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 정도 튼튼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조선이나 철강 관련 노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사업이 강한 거예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왜? 다른 나라 이관해버리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어쩌다 보니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도달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인터레그넘,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시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국내 정치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는데 저는 그래서 선거 분석 약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뭔가 했을 때 이번 선거를 분석하면서 네. 2030과 예. 4050이 왜 다른가?
사안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투표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정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존 롤즈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정의를 세 개로 구분했어. 첫 번째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정의란 뭐냐?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목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 수가 있어? 타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게 가장 유명한 게 케이크 분할 문제예요. 케이크 하나 있어요. 5명이 이 케이크를 모두 다 많이 먹고 싶어요. 가장 공정한 방법은 뭐냐 이거죠. 5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1을 나누는데 방법이 뭐냐 할 때 5등분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힘이 가진 자가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먼저 선택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많이 가지도록 하니까 가장 힘이 센 자, 칼을 쥔 자가 마지막 조각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등분을 하겠죠. 절차도 공정하고 결과도 똑같이 나눠왔겠죠. 이걸 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런 걸 지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는데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금수저는 좀 위에서 출발하고 은수저는 중간에 출발하고 흙수저는 좀 앞에 출발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과정도 똑같은 레일을 돌고 결과는 다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도착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평등관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저게 그렇죠. 진보적 정의관이야?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출발선에서 차이가 있다든가 결과에 차이가 있으면 교정하고 싶어해요. 복지제도를 키운다든가 약자에게 뭔가 더 많은 걸 기회를 준다든가.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 것처럼. 그렇죠. 40, 50 진보는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 50년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출발선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차이가 없게 하는 방법은 뭘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걸 적게 받은 사람한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부동산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진보라는 생각에 굳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실체적으로 어느 만큼 누가 갖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수는 어떤 성향이 있냐? 다 필요 없어. 출발선만 똑같이 하면 돼. 물리적 조건이 평등하기만 하면 그것은 공평하던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보수의 세계관이고 진보의 세계관은 실질적으로 공평하려면 그 평등을 조절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태어난 자산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까 약자에게는 출발선을 조금 당겨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물을 한번 공급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출발선에 비슷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 생각이 뭐냐면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난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없으니까. 거잖아. 부모님의 재산 차이, 자신의 능력 차이, 노력 차이 이런 건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자. 이게 이제 보수의 관점이에요. 정글 같은 거지. 예. 약자는 도태되고 예. 그건 어쩔 수 없다. 진보는 아니 그렇게 되면 약자들한테는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하자. 이게 진보의 기본 마인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쟁해 왔어요. 근데 20, 근데 문제는 30대는 뭐냐? 20, 30대는 둘 다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양쪽 다? 예. 그럼 뭐를 주장하는? 이 친구들은 투명하지 않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갔잖아요. 그때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이 됐어.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비정규직이 같은 일 하니까 정규직 전환해 주겠대. 내가 시험을 쳐서 통과한 수고를 치렀는데 네. 갑자기 권력이 개입해서 시험을 치지도 않고 예. 나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예. 40, 50대는 아니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모두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차를 바꾸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출발선이 같으냐 다르냐보다 절차가 훨씬 중요하다. 왜? 이분들은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인화되는 과정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결과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진보가 올 때나 보수가 올 때나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결혼 문제 어떤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 정해진 룰은 건들지 마라. 꼴대를 옮기지 마라.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라.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핸드폰을 갖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핸드폰 안 가지는 걸로 법률을 결정했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좋은 생각으로 했다는 건 동의해요. 다만 법률을 바꾸려면 그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투명해야 되지 않냐. 우리하고 상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의도 항상 중요하죠. 네. 항상 중요한데 절차적 정의만으로 최종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죠. 사실은. 없죠.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왜 시야가 좁은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왜 저기에 집착하지? 그렇죠. 그 절차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보다 나은 방법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거쳤던 절차대로 왜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경험해 보지 못했네. 그렇죠. 집에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해놓고 마음대로 바꾸는 건 누구예요? 부모들이 바꾸잖아요. 그분들은 진보 보수의 차이를 모른다니까요. 집권당이 진보가 되면 뭘 막 바꿔. 보수당이 막 바꾸면 막 바꿔. 근데 대체로 보수당을 지지하잖아요. 2030이 특히 남성들은. 남성들이. 동물은 보수예요. 그렇죠. 동물은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만 먼저 생존해야 되고 정글 상태로 네. 절차만 얘기하는 거야. 이 세대가 위험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의식이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나하고 유사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알지 나보다 좋은 아파트 또 나보다 나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가에서 내가 앞으로 살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은유적으로 아파트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46평 아파트 살면 40평 아파트로 떨어지는 건 큰 추락이에요. 아파트를 상징으로 든 것이고 자기 등급이 떨어지는 데 그렇습니다. 대해서 인생 전체가 등급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왔다 보니까 그 등급이 떨어지면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구나. 완전히 망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부모 세대들이 진보 보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대 여성은 비교적 왜 진보적이냐?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의식이에요. 그냥. 안전에 대한 감지가 젠더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20대 여성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진보적이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새로운 분석이다. 그렇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옳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관점도.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다양하게 듣다 보면 이해를 하는 층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끝에서 이런 조사들을 이미 해왔고 아직 발표는 네.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네. 그 작업하는 와중에 본인이 얻은 나름의 통찰이구나. 그렇습니다. 똑똑해. 대단하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이게는. 예? 똑똑해. 내가 괜히 말했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왜냐하면 20대들을 다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네. 30대도 그렇고. 나이 들면 저 세대가 변할래나? 왜냐하면 우리도 변해왔으니까. 그렇죠. 변할래나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보수적인가? 그러니까 정치적 지표로 보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예. 근데 왜 보수가 됐지? 물론 그렇죠. 이명박 시절부터 일베화,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통한 일베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작업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가에 그렇죠.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생겨나게 된 의식이 자라난 자양분이 뭔가? 그 토양이 뭔가? 거기에 비료를 뿌린 것은 이명박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자양분은 그게 저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다. 오케이. 교수님, 요거 첫 시간으로 하고 네. 요 이야기, 그러니까 20대 이야기, 세대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볼까 하고. 다음 주에 또 딴 급한 일이 생기면 딴 얘기 합니다. 앞으로 2년은 선거가 없으니까 예. 최소한 1년은 선거 얘기 안 해도 돼. 그렇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런 이야기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